2차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제는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든다. 물가 불안까지 심화되자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국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다. 1979년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에 취임한 폴 볼커는 극단적인 통화 긴축 정책으로 고금리 현상을 초래하며 경기를 하강시킨다. 볼커는 소중한 경기를 희생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다. 기준금리가 20% 가까이 오르자 미국 중소기업의 40% 이상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치솟는다. 다행히 위축된 수요는 물가를 안정시켜 물가 상승률이 3.2%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경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자 레이건 행정부는 적극적인 감세안과 기준금리의 인하로 경기를 부양한다. 경기 부양책의 후유증으로 미국의 재정은 심각한 적자에 빠지고 달러의 초강세와 일본 독일의 부상으로 미국의 제조업 수출까지 고전하며 무역적자가 누적된다.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 9월 선진국 G5 재무장관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인다. 미국은 일본과 독일에게 통화 가치의 상승을 요구하여 대폭적인 환율 하락을 강요한다. 플라자 합의로 일본과 독일이 평가 절상에 동의하자 엔화와 마르크화의 가치는 크게 오른다. 특히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은 1년 뒤 250엔에서 120엔 수준까지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엔화가 2배 절상되었음에도 국제수지 적자가 현상을 유지하자 미국은 1987년 2월 파리에서 루브르 합의를 통해 일본과 독일의 내수부양 대책을 꺼내든다. 만성적인 글로벌 수요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달러 가치의 안정 속에 내수부양을 촉구한다. 일본이 저금리와 부동산담보대출의 파격적 완화 조치를 취하자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 광풍이 불며 거대한 버블이 형성된다. 개인과 기업이 모두 투기에 뛰어들며 자산과 내수시장의 과열이 나타남에 따라 일본과 독일은 금리 인상한 카드를 꺼내든다. 글로벌 수요 시장에 대한 위축이라는 공포가 생겨나자 1987년 블랙 먼데이가 터지며 하루 만에 22% 이상의 폭락 양상이 나타난다. 결국 일본은 경기 침체의 우려 속에 금리 인상을 포기하고 미국과 독일 역시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한다. 일본 중앙은행은 자산과 내수시장 과열의 차단을 미루고 물가 안정에 관심을 쏟는다. 1989년 12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38,957포인트까지 치솟으며 버블의 정점에 이른다. 블랙 먼데이의 충격이 해소되자 일본 중앙은행은 자산, 버블과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할 인율을 빠르게 인상한다. 치솟는 대출 금리의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주택 매도자들이 몰리며 주택 가격은 폭락하고 소비까지 위축된다. 기준금리 인상을 강행한 일본의 실책으로 주식시장마저 빠르게 붕괴하며 일본은 만성적 디플레이션에 빠져든다. 1995년 1월 발생한 고베 대지진과 엔화의 초강세 속에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미국은 4월 G7 정상회담에서 역플라자 합의로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를 용인한다. 엔화 강세에 유리한 환경에서 과도한 투자를 해온 한국 기업들은 급격한 엔화 약세 속에 1997년 외환위기를 맞는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니케이 225 지수는 6,994.90포인트로 6분의 1까지 절단되고 2011년에 1만 포인트 수준에서 헤맨다. 일본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또 한 차례의 재앙을 겪지만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받은 달러로 엔화를 사들여 엔화 초강세로 돌아선다. 새 총리로 임명된 아베 신조는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베노믹스라는 경기 부양책을 통해 엔화를 찍어내 일본 장기 국채를 매입한다. 엔화의 무제한적 양적 완화로 통화 공급이 확대되자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며 약세로 전환되자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활기를 찾는다.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불안과 두 차례의 대지진을 겪은 일본은 국제사회의 엔화 약세에 대한 용인 속에 질주 중이다. 2024년 5월 현재 니케이 225 지수는 38,846포인트로 1989년 12월의 최고점을 회복한다. 일본이 운명의 여름을 관통하기에 엔화에 베팅해야 할 호기이자 적기로 본다.